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낡은 빌라의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이서연은 익숙한 한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다. 5살 배기 아들의 고른 숨소리는 그녀가 이 고된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위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얇은 담요를 아들의 어깨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작은 방 안은 모자의 온기로 겨우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팍팍한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민준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주고 싶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다. 어젯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던 디자인 시안 작업으로 눈은 뻑뻑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화려한 디자인들이 잠들어 있었다.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경력 단절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번번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쓰러져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하며 그녀는 오늘 있을 중요한 면접을 떠올렸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진성그룹의 프로젝트 디자이너 직무였다.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이메일을 확인했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얻어낸 기회였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반드시 합격해야만 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면접 장소인 진성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서연은 자신의 낡은 구두와 정장을 내려다보며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화려하고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이 진행될 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면접관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경력 공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보다 디자이너 이서연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며칠 뒤 그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꿈에 그리던 첫 출근 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고 민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엄마, 오늘 회사 처음 가는 날이지. 힘내. 라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아들 덕분에 그녀는 큰 용기를 얻었다.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동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맡게 된 팀은 최근 진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신규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의 핵심 부서였다. 팀원들은 모두 업계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들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해낼 자신이 있었다. 오후에 예정된 프로젝트 전체 회의에 대한 공지가 내려왔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원들은 모두 노트북을 켠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서연 역시 자료를 검토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진성그룹의 대표는 언론에도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는 신비주의 경영자로 유명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단기간에 진성그룹을 업계 최고로 이끌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도 덩달아 일어나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추었다. 여러 명의 임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오는 한 남자.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고 냉정한 시선으로 회의실을 훑어보는 그의 얼굴은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얼굴이었다. 차갑고 더 날카로워졌지만 틀림없었다. 강태준. 그녀의 첫사랑이자 민준의 아버지인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여기에, 왜 이 사람이?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다른 팀원들 틈에 섞여 최대한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였다. 제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하길.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강태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회의에 참석한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여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팀장의 소개가 시작되었고 신입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순서가 오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이서연 디자이너입니다. 팀장의 말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석에 앉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와서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이서연, 디자이너. 그는 마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의 눈동자 속에 아주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았다. 회의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서연은 유령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비상계단으로 달려간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현실이 아니라고, 악몽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삶을 덮쳐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6년 전 풋풋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세상 전부였던 남자 강태준.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미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아무런 설명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는 그녀의 삶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는 작은 생명, 민준이가 찾아왔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를 닮은 아이를 보며 매일같이 그를 떠올려야 하는 지독한 형벌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곳은 민준이와 자신의 생계가 걸린 직장이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모르는 사람인 척하는 거야. 우리는 그저 대표와 신입 사원일 뿐이야.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고 모니터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대표님, 오늘따라 좀 예민해 보이지 않았어? 신입 디자이너 소개할 때 표정이 좀 굳으셨던 것 같던데. 그녀는 애써 그들의 대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어댔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이서연 씨,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대표실로 올라오세요.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올 것이 왔구나.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거대한 문 앞에 섰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와 단둘이 마주해야만 했다. 대표실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실의 주인인 강태주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6년 전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고 깊은 고독과 냉막함이 그림자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다. 서연의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감정 없는 그의 눈빛이 그녀에게 향했다. 앉지. 그는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뻣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진성그룹에 지원했지? 수많은 회사 중에. 그의 질문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신입사원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질문 같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진성그룹의 비전과 이번 신규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 능력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시선을 그의 눈을 피해 테이블 위로 고정했다. 그의 집요한 시선이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서연 디자이너의 실력은 보고서로 확인했어. 기대하지. 다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줬으면 좋겠군. 여긴 과거의 인연으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와 자신의 과거를 인연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며 선을 긋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저 역시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일 아침까지 프로젝트 A안에 대한 수정 기획서를 제출해. 자네의 관점에서. 그것은 사실상 명령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기획서 작업에 매달렸다. 태준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를 시험하고 동시에 길들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이런 태도가 그녀의 오기를 자극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왔다. 이 정도 압박감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와 분석을 쏟아부어 완벽한 기획서를 만들어냈다.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라 디자이너 이서연으로서 그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태준의 책상 위에 수정 기획서를 올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점차 신중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기획서를 읽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나쁘지 않군. 이대로 진행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서연에게 첫 번째 승리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 태준은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거나 혹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무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좁은 공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숫자가 바뀌는 층수 표시만 바라보았다. 가끔, 아주 가끔 거울에 비친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느낄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녀라는 존재를 과거의 흔적처럼 지워버린 걸까? 밤이 깊어지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다. 햇살이 가득했던 대학 캠퍼스, 수줍게 서로의 손을 잡았던 첫 데이트, 미래를 약속하며 나누었던 입맞춤. 그때의 강태준은 지금처럼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정했고 따뜻했으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처럼 듬직했다. 함께 낡은 옥탑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웃었고 별 볼 일 없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행복해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서연은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그날. 기다려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다 잊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매달리는 그녀에게 그는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왜 변했던 걸까?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민준을 돌봐주던 아주머니에게서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어린이집은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고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길 상황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회사 근처로 데리고 와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다가 다시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엄마, 여기가 엄마 회사야. 우와, 엄청 높다. 민준은 거대한 빌딩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서연은 아들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잇고 미소 지었다. 서연은 회사 로비 한쪽에 조용한 소파에 민준을 앉히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급하게 사무실로 올라갔다. 남은 일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는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날따라 일은 줄어들지 않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초조해진 그녀가 짐을 챙겨 로비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로비 중앙에서
강태준이 민준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태준은 무릎을 살짝 굽혀 민준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평소의 냉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꼬마야,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니? 엄마 기다리는 거야? 태준의 질문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엄마는 디자이너예요. 엄청 멋져요.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태준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는 아이의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아주 자세히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의 얼굴에서 익숙한 흔적을 찾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니? 박민준이에요. 5살이에요. 민준의 해맑은 대답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5살. 그 숫자가 태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박혔다. 6년 전 그녀가 사라졌고 아이는 5살.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민준아. 서연은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소란을 피웠네요. 그녀는 태준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자신을 향해 꽂히는 태준의 차갑고 집요한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정신없이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빌딩 A패 홀로 남겨진 태준은 서연과 민준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자신과 똑같은 버릇, 생각에 잠길 때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무는 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5살이라는 나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간의 조각들. 설마 하는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이서연 디자이너의 인사기록 카드 다시 내 방으로 가져와. 아주 상세한 걸로.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한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위로 자신을 기묘하게 닮았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었던 끔찍하고도 혼란스러운 가능성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진성그룹 왕 회장의 집무실은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싸늘한 권위의 공기였다. 왕 회장은 우아한 자세로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태준의 약혼 여인 오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라는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의 외동딸로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태준의 마음을 얻지 못해 늘 불안감에 시달렸다. 요즘 태준 씨,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부쩍 날카로워진 것 같아서요. 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남자란 원래 그런 법이야. 제 손에 모든 걸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작은 변수 하나에 흔들리곤 하지.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사람을 시켜 알아본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6년 전 자신이 직접 태준의 곁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었다. 그런데 감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기어 들어온 것이다.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라던데 실력이 아주 좋은가 보더군요. 태준 씨가 회의 석상에서 직접 칭찬까지 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가 묻어나왔다. 왕 회장은 속으로 혀를 찼다. 이렇듯 감정 하나 제대로 숨기지 못하는 유라를 그녀는 자신의 장기말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실력이 좋은 건지 다른 재주가 좋은 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그저 태준이 옆에서 아름다운 약혼녀 역할이나 충실히 하고 있도록 해. 왕 회장은 유라를 돌려보낸 뒤 비서가 건넨 서류를 천천히 열어보았다. 이서연, 28살, 그리고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 박민준, 나이 5살. 왕 회장의 입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나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6년 전을 떠올렸다. 당시만 해도 태준은 그저 사랑에 눈이 먼 철부지 도련님에 불과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자의 하나 때문에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서연의 가족에게 조용히 압력을 넣고 태준에게는 서연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모든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나다니. 왕 회장은 이 상황이 몹시 불쾌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장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신규 브랜드 런칭팀의 이서연 디자이너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라고 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녀는 서연이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는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의 중요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지는가 하면 다른 팀원들의 실수까지 전부 그녀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왕 회장에게 충성하는 일부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폄하하고 무시했다. 그들은 회의 시간에 서연의 아이디어를 비웃거나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 터무니없는 분량의 추가 업무를 지시했다. 서연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갇혔다는 것을 직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오유라까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유라는 약혼녀라는 신분을 과시하며 수시로 태준의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칠 때마다 교묘하게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어머, 이서연 씨, 오늘도 야근하시나 봐요. 역시 능력이 부족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태준 씨는 비효율적인 거 딱 질색하는데. 그녀의 말에는 꿀을 바른 독이 가득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로 날아오는 비웃음 소리에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사라진 데이터를 복구했고 쏟아지는 추가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이겨내고 싶었다. 그녀의 이런 끈질긴 모습은 오히려 적들을 더욱 자극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을 계속해서 끌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가해지는 미묘한 괴롭힘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왕 회장의 지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서는 순간 그것은 그녀와 자신의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그저 차가운 무관심 뒤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서연을 버티게 하는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인 민준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부쩍 피곤해했고 밥투정이 심해졌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코피를 쏟는 일도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탓이려니 혹은 자신이 너무 바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의 베개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겁에 질려 황급히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다행히 민준은 금방 눈을 떴지만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엄마, 머리가 아파. 힘없이 중얼거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급하게 휴가를 내고 민준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간단한 검사일 거라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의사는 표정을 굳히며 정밀 검사를 권했다. 피검사와 골수검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서연은 초조하게 의사의 진료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지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말이 서연의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백혈병이라니, 내 아들이 왜? 의사는 침착하게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항암 치료와 함께 골수 이식이 시급하다고 했다. 가장 먼저 부모와 형제의 골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제 것부터 검사해 주세요. 제가 엄마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그녀와 민준의 조직적 합성 항원은 일치하지 않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아버님과는 연락이 가능하십니까? 친부의 골수가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토록 증오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자. 자신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평생 비밀로 묻어두고 싶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지옥이라도 기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자존심도 과거의 상처도 그 무엇도 민준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태준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전 왕 회장이 먼저 그녀에게 손을 썼다. 병원 복도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 그녀에게 한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서연은 아무런 생각 없이 비서를 따라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왕 회장은 창가에 서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다가 서연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입에는 여전히 그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지. 안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이 돈 받고 아이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태준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는 거야. 그럼 이 돈의 몇 배를 더 얹어주지. 그녀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왕 회장의 스위트룸에 감돌던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이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아드님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왕 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제 아들의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사실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주제넘은 소리. 등 뒤에서 왕 회장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존심도 복수심도 모두 사치였다.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잡아야 할 마지막 지푸라기는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서연이 병실로 달려갔을 때 병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킨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차가운 기계음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동하는 침대 옆에 붙어 아들의 작고 차가운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중환자실 앞에서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복을 입은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이식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이 아버님께는 연락하셨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6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애써 잊으려 했지만 지울 수 없었던 그 번호를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은 간절히 들어야만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 이서연이야. 제발 병원으로 와줘. 진성대학병원으로. 우리 민준이가 죽어가. 그녀의 말은 결국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 시각 강태준은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 중이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한창이었고 그의 날카로운 브리핑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매너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전원을 꺼버리려 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 그가 로비에서 만났던, 자신을 기묘하게 닮았던 바로 그 아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긴급 상황입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죠. 영문을 모르는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에서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끔찍한 사실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태주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채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회사에서 보았던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연약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 때문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이는 어떻게 된 건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보았다.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 골수 이식이 필요해. 당장. 그런데 내 건 맞지 않았어.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울부짖었는지, 지난 며칠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의 눈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이글거렸다. 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내가 왜 와야 하는 건데? 그의 외침에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었다.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과 나,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야. 강태준. 서연의 고백은 총성처럼 중환자실 앞 복도에 울려 퍼졌다. 태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내 아들이라고. 내게 아들이 있었다고.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다급하게 나왔다. 의사는 태준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보호자분들, 지금 아버님 오신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직적 합성 한권 검사를 위한 체혈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은 태준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다가 이내 중환자실 문 너머를 보았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작은 아이.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들이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의사를 따라 나섰다. 체혈을 위해 팔을 걷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6년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어왔다. 그녀를 증오하고 경멸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자신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체혈실의 차가운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강태준과 이서연은 병원 복도 양끝에 앉아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6년이라는 시간의 강,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거대한 비밀과 오해는 두 사람을 너무나도 멀리 떼어놓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한 아이의 생명이라는 절박한 끈으로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기적입니다. 조직적 합성 한 권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로 일치율이 높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태준 역시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겨우 열었다. 안도감도 잠시 이제 그들은 골수이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다. 태준은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망설이지 않겠다고.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문 너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들의 생명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진성그룹의 총수가 이유도 없이 잠적했다는 소식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의 최고 권위자들을 소집해 민준의 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곧바로 병원 최고 등급의 1인 무균실로 옮겨졌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의 아들을 위해 투입되었다. 돈과 권력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총동원되고 있었다. 태준이 병원에서 아들을 간호하고 있다는 소식은 당연히 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경고를 묵살한 서연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태준의 모습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오유라를 불렀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구나. 그 계집애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직접 진흙탕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왕 회장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며칠 뒤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강태준 대표, 미혼모와 연문설, 아픈 아이, 이용해 발목 잡나.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아픈 아이를 방패 삼아 재벌 2세를 유혹한 파렴치한 꽃뱀이 되어 있었다. 병원 안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적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오직 민준의 곁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여론이 들끓자 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태준을 제외한 진성그룹의 모든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 회장은 개탄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태준이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태준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며 그를 압박할 생각이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회의실에 도착한 태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친척들의 목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 아이, 제 아들입니다. 태준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제 아들이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회사의 주가가 제 아들의 몽명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 회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어머니의 그늘에 순종하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잡한 스캔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아이와 그 아이 엄마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 필요하다면 제 손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서 아버지가 될 기회를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의 선전포고에 왕 회장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태준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민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는 항암 치료 때문인지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직 아들의 손 한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다.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고마워요. 오늘 민준이를 지켜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라는 거 왜 6년 동안 숨겼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떨구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내 곁을 떠났으니까. 나한테서 모든 걸 잊으라고 잔인하게 돌아섰으니까. 그런 당신에게 아이를 무기 삼아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6년간 홀로 사겨야 했던 깊은 상처와 원망이 배어 있었다. 태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별은 서연이 돈을 받고 떠나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그녀는 돈 때문에 아이를 이용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와 그녀의 기억 사이에 거대한 어긋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이별 뒤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태준과 민준의 골수 이식 수술은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태준은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잠든 아들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담았다. 작고 연약하지만 자신과 서연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거대한 왕좌가 아니었다. 바로 저 작은 아이와 세상의 모든 풍파를 홀로 견뎌온 저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두 사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이제 그는 한 여자의 연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싸워야만 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날, 병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서연은 민준의 수술실 앞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수술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심정으로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6년 전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생사를 가르는 운명의 수술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길고 긴 수술이 끝나고 두 개의 수술실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비로소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민주는 회복을 위해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로 옮겨졌다.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부모조차도 정해진 시간에 소독 가운을 입고서야 잠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서연과 태주는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곤히 잠든 아이를 함께 지켜보며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이 어릴 적 좋아했던 동화책 이야기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감격을 이야기했고, 태주는 말없이 그것을 들으며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을 가슴 아프게 곱씹었다. 강태주는 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것처럼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는 속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강인한 어머니였고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존심 강한 여자였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6년 전 그들의 이별에 대한 의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의 그녀와 과거 자신이 들었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무언가 거대한 오해가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잠든 민준을 지켜보던 태주는 결심한 듯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하나만 물어보자. 6년 전 우리 어머니가 줬다는 그 돈 정말 받은 거 맞아?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돈이라니? 무슨 돈 말하는 거예요? 난 왕 회장님께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날 찾아와서 당신을 위해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백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을 번개가 내리쳤다. 서연의 말과 왕 회장의 말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왕 회장이 그에게 서연이 거액의 돈을 받고 유학 간 남자를 만나러 떠났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지고 있었다. 왕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연극을 꾸몄던 것이다. 태준을 속이고 자신을 비참하게 내쫓기 위해. 서연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설픈 위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다. 더 이상 거대한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잃어버린 6년의 진실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음 날 태준은 자신의 비서 중 가장 신이 많은 김민석 비서를 병원으로 불렀다. 김 비서는 태준이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태준은 그에게 왕 회장을 제외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다. 6년 전 왕 회장님의 모든 개인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을 알아봐줘. 특히 내가 유학을 떠나기 직전 몇 달간의 기록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야 해.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또한 과거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던 마지막 편지,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태준의 친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 회장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말들을 상세하게 재구성했다. 그녀의 기억은 김 비서의 조사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마치 탐정처럼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원망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태준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대표님, 찾아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철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6년 전 왕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한 사설 정부 업체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서연의 주변을 뒷조사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사업적 압력을 넣어 이사를 가게 만들었던 곳이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은퇴한 왕 회장의 옛 수행비서의 증언이었다. 김 비서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왕 회장이 서연이 보낸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 그리고 태준에게 보여주었던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도.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당시에 조작된 서류 사본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김 비서에게 넘겼다. 모든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태준과 서연은 병원 휴게실에 단둘이 마주 앉아 김 비서가 가져온 증거들을 확인했다. 서류를 넘기는 태준의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잃어버린 시간, 엇갈린 운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거대한 악에. 그들은 한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덮고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야. 왕 회장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그들의 상처 입은 연대는 이제 복수를 위한 견고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민준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면서 병원에 감돌던 무거운 공기도 점차 거치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오자 강태준과 이서연은 비로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왕 회장의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우는 동지이자 한 아이를 지키려는 견고한 방패였다. 태주는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는 가장 뜨거울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해야 하는 법이야. 그는 다가오는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그들의 무대로 결정했다. 왕 회장이 자신의 권력을 가장 화려하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곳은 왕 회장이 더 이상 뒤에서 비열한 공작을 펼칠 수 없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심판의 장이 될 터였다. 그는 김민석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동안 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주주들과 일부 이사진을 물밑에서 접촉했다. 그는 그들에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왕 회장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과 불법적인 자금 운용이 그룹 전체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정의감 때문이든 혹은 실리적인 계산 때문이든 그들은 태준의 편에 서서 조용히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태준이 그저 사랑에 아파하던 과거의 남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진짜 왕이었다. 한편 왕 회장과 오유라는 이 모든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이 회사에 복귀하고 서연과 아이의 스캔들이 잠잠해진 것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했다. 왕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유라의 아버지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합병안을 통과시켜 태준과 유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쐐기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가장 높은 곳에서 열릴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앉은 왕 회장은 여왕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회의를 주재했다. 재무 보고와 실적 발표가 순조롭게 이어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안건인 신규 사업 계획 발표 순서가 되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주 여러분, 이제 진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합병 계획에 대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의장님. 조용하지만 모두의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가 회의장의 정적을 깼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왕 회장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뭐 하는 겐가, 강 대표. 이건 정해진 의사.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합병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진성그룹의 리더십 리스크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이 나타났다.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소개합니다. 태주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다.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태주는 준비한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왕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흘러나간 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펼쳐졌고 스피커에서는 왕 회장의 옛 수행비서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6년 전 그녀가 어떻게 서연과 태준의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로 아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언론을 이용해 한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는지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날 음해하기 위한 조작이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태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유라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합병을 통한 결합은커녕 이제는 이 추잡한 스캔들에서 어떻게 발을 빼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모든 폭로가 끝난 뒤 태주는 회의장을 향해 마지막 발언을 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가족사로 덮어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그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있는 한 진성그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던 이사들을 둘러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에 저는 주주 여러분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왕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외부 특별 감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제안에 그를 지지하는 주주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전세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왕 회장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녀의 철옹성은 아들이 쏜 진실이라는 포탄 한 발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주주총회장 한가운데서 그녀는 가장 비참하고 완벽하게 패배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 재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 왕국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왕 회장은 특별감사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불법 자금 유용, 배임,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오유라와의 약혼은 당연히 파기되었고 그녀의 집안 역시 진성그룹과의 합병이 무산됨은 물론 이번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불명예를 안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무너진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왕 회장의 측근들을 모두 퇴진시키고 전문 경영인들을 영입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그의 과감한 개혁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시장의 신뢰를 점차 회복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그저 재벌 2세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외부의 폭풍을 잠재운 뒤 그들은
내부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강태준과 이서연 사이에는 여전히 6년이라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잠든 밤 병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아팠던 오해, 그리고 홀로 서로를 그리워해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에 대해 때로는 서로에게 원망을 쏟아냈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렸다. 그 시간들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퇴원하던 날 아이는 처음으로 태준의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불렀다. 그 순간 태준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단 벅찬 감정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평범한 가족들처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먹었다. 태준은 서류와 보고서 대신 아들의 작은 손을 잡는 법을 배웠고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민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든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온 서연에게 태준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심플하고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아, 6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너와 민준이 옆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몇 배로 갚으며 살고 싶어. 다시 한번 내 손잡아 줄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그들의 아픈 과거를 지나 마침내 다시 이어진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2년 후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예쁜 집. 주말 아침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7살이 된 민주는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어 거실에서 로봇을 조립하며 놀고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진성그룹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 업계에서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여보, 아침 준비 다 됐어.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강태준이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그리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깨에 기댔다. 오늘 팬케이크는 좀 탄 것 같은데.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태준은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아빠, 엄마, 빨리 와요 라며 그들을 재촉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그들의 세상에는 비로소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다.